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가와나 실리콘에 각각 비소랑 갈륨을 도핑했대요. 그랬을 때 각각 전자랑 양공이 생긴 것을 나타냈습니다. 비소랑 갈륨이 몇 쪽 원소인지 몰라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전자랑 양공이 생겼을 때 어떤 반도체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는 순수한 반도체의 원자 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순수한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우리 배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다른 원소들을 도핑하면 불순물 반도체가 되죠. 따라서 가는 순수한 반도체가 아니라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나 역시 불순물 반도체이죠. 순수한 반도체는 이렇게 도핑되는 거 없이 규소만으로, 저마뮴만으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니은 나는 N형 반도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중에 불순물 반도체 중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그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보면 양공이 생겼어요. 양공. 즉 전자가 더 적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지티브에서 P형 반도체가 바로 나가 됩니다. 양공이 생기면 우리 P형 반도체 라고 배웠습니다. 가는 우리 전자, 여분의 전자가 생긴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역시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N형이 아니라 P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디귿이 맞는 2번이 정답이 될 텐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불순물 반도체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P형과 N형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에서 순수한 규소를 빼버리고 다른 원소를 도핑을 하면서 만들게 되는데 P형 반도체는 14족인 규소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원자과 전자가 더 적은 13족 원소를 도핑하면서 만들게 되고 N형은 우리 더 많은 15족 원소를 도핑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P형 반도체는 원래 기존의 원소보다 더 원자과 전자가 적은 13족을 도핑을 하기 때문에 양공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N형 같은 경우에는 더 원자과 전자가 많은 원소를 넣기 때문에 여분의 전자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양공이랑 전자가 전하 운반체가 되어서 더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하는 전기 전도도를 순수한 반도체보다 더 높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을 한번 보면 도핑하는 불순물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2개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형은 우리 15족을 도핑을 했습니다. 나는 13족을 도핑을 했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 5개, 원자과 전자수 3개가 됩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2개가 많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2번 그림 가나 다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장치들입니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우리 학습지에 다 나오는 것들이네요. 자, 기억을 보면 가는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트랜지스터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3개씩 묶어놓은 장치였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가장 주요된 특징이 있었는데 증폭 기능을 한다는 거랑 스위치 기능을 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 자, 나는 교류 전원에 연결을 하면 한쪽 방향의 전류를 차단하게 된다라고 좀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이오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나요? 특징이 정류작용이었습니다.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건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P형 반도체를 우리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하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야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런 정류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나를 보면 교류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잠시 직류전원과 교류전원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직류전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건전지와 같은 전원이에요. 그래서 직류전원은 우리 건전지를 예시로 들 수 있으면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에 건전지를 끼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위치를 잘 보면서 넣습니다. 이걸 반대로 넣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작동을 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 교류전원이라고 하면 우리 콘센트예요. 콘센트.
콘센트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고려하면서 꽂지를 않습니다. 즉 어떨 때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교류전원인데, 이 교류전원에다가 우리 다이오드라고 하는 PN 접합형인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 플러스가 P형에 연결될 때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P형에 연결될 때는 차단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 정류작용과 연결을 해서 우리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고 한쪽 방향은 전류를 차단하게 하는 역할을 다이오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요. 그럼 디귿, 다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 자, 발광 다이오드예요. 여기 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빛이 막 나요. 빨간색, 초록색 예쁘게. 형광등도 다이오드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전류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도 힘을 내봅시다. 자, 그림 가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나타냈고, 나는 LED의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발광 다이오드, 우리 LED도 역시 우리 다이오드죠. 그래서 꼭 P형은 플러스극에 연결을 해야 되고 N형은 마이너스극에 연결을 해야만 전류가 흘렀습니다. 네, 우리 학습지에서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우리 P형과 N형 반도체가 있을 때 P형은 양공이 이렇게 있고 N형은 우리 전자들이 있다. 그래서 P형은 우리 반드시 우리 플러스극, 건전지의 플러스극에 연결해줘야 되고 N형은 마이너스극에 연결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여분의 전자들이 이 플러스극 쪽을 향해서 양공을 타고 넘어오면서 우리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보면 전류를 저희 건전지의 방향이거든요. 건전지. 자, 이렇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긴 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네, 얘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얘가 마이너스. 지금 B 같은 걸 보면 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이 스위치 S를 B에 연결을 했다면 전류가 흘렀을까요?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형이 마이너스극에 연결이 되고 N형이 플러스극에 연결이 되면 N형에 있던 전자들이 이쪽 플러스극 쪽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요쪽 전류를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P형을 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자가 쌓이면서 전류가 흐르지가 않게 돼요. 네, 플러스극 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래서 요 중요합니다. 우리 스위치가 A에 연결이 되었을 때 전류가 흘렀다.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기억.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방금 문제랑 똑같네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S를 B에 연결해도 빛이 방출된다. 아니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LED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다이오드에서 우리 PN이 있을 때 반드시 P형을 플러스극에, 그 다음에 N형을 마이너스극에 연결을 해야 된다. 만약에 얘를 이번엔 N형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극을 향해서 우리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막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우리 요 가운데 부분 색깔을 좀 바꿔서 요 가운데 부분에 전자의 이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LED는 각종 영상 표시 장치에도 이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네, 4번 가죠. 자, 그림은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올려놓았대요. 자석이 공중에 떠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얘가 초전도체고 얘가 자석이야. 이렇게 붕 뜨는 현상을 뭐라고 했죠? 마이스너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스너 효과는 이 초전도체가 가지고 있는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자석을 올려놨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초전도체가 가지고 있는 임계 온도 이하의 온도를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가 마이너스 170도였대요 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70도 이하, 뭐 마이너스 180도로 올려놓고 180도로 맞춰놓고 그 상태에서 자석을 띄운 겁니다. 그러면 초전도체는 이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되나요? 0이 돼서 초월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장들끼리 반발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죠. 기억,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은 0이다. 딩동댕. 그 다음 초전도체의 온도는 임계온도보다 낮다. 현재 낮은 상태예요. 그 다음 디귿.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정지해 있는 것은 마이스너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그래핀을 확대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그래핀이라고 하는 건 흑연의 우리 한 층만을 뽑아낸 걸 그래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핀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빛이 통과할 정도로 투명하다. 네, 투명한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는 소재가 우리 그래핀이에요. 우리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약 0.35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매우 얇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투명하기도 하죠. 1번은 맞는 이야기. 2번,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쉽다? 네, 이거 아니에요. 전기적 성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전기적 성질,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은 거지, 얘를 낮췄다가 더 높였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다음 3번, 상온에서 구리보다 열 전도성이 좋다. 네, 맞아요. 상온에서 우리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보다 약 10배 정도의 열 전도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4번, 실리콘보다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우리 실리콘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그래핀은 100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핀 굉장히 비싸요. 지금 반도체는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핀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비싸요. 이렇게 더 좋은 성능이 있는데도 비싸기 때문에 아직 못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늘어나거나 휘어져도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막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예요. 자, 이제 6번. 네, 6번 물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평행 광선을 연직 위와 수평 방향으로 비추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의 위치와 물체의 운동 경로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0.4초일 때 물체는 지면에 도달하였다. 네, 이렇게 읽기 싫겠지만 중요한 거는 다 여기에 있어요. 0.1초 간격으로 찍었고 결국에 0.4초 뒤에 지면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예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죠. 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자,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 물을게요. 왜 이 물체는 떨어졌어요? 무슨 힘 때문에 떨어졌어요? 네, 이 물체는요, 오로지 이 운동을 할 때 중력이라는 힘밖에 없어요.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력은 0이다. 중력이다. 알짜 힘은 중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살펴봤을 때 이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 막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때리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처음 던졌을 때 이후에는 손을 떠났을 때는 오로지 중력만의 힘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F는 MA에 의해서 F의 값이 수평 방향의 힘이 없어서 수평 방향에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다.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 가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는 속도 변화량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즉 속도 변화량이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운동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우리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네, 자주 나오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자, 디귿.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의 수직 성분의 크기는 이제 연직 방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랫 방향으로 우리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생기게 되는데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m/s라고 하는 말은 1초당 속도가 몇 m/s씩 변하나요? 네, 속도 변화량이 10m/s씩 변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0초일 때 0m/s였다면 1초일 때 10m/s, 2초일 때 우리 20m/s 이렇게 초당 속도 변화량이 10m/s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순간 우리 지면에 도달했을 때 0.4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이때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얘들아. 1초당, 자, 여기다 써볼게요. 1초당 우리 10m/s씩 변해야 돼. 근데 지금 0.4초밖에 안 걸렸대. 그때의 속도는 얼마니? 이 물음표, 비례식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속도는 4m/s가 됩니다. 그래서 수직 성분의 크기는 2m/s가 아니고 4m/s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자, 그림은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1에서 2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요쪽을 한번 봐야겠죠? 1초는 여기니까. 자, 여기를 보니까 0에서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10m/s였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였다? 5m/s씩 변한 운동이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5m/s였겠죠. 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우리 1에서 2초 동안에도 여기 5m/s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 5m/s입니다. 자, 니은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크다. 방금 계산했어요. 자, 1초일 때는 여기 부분을 봐서 우리 5m/s의 속도 변화량이 있다. 초당. 그러면 6초일 때를 한번 살펴보자. 자, 6초일 때는요, 6이 포함된 요쪽을 봐야겠죠. 자, 요쪽을 보니까, 5초에서 8초 동안, 즉, 몇 초 동안인가요? 네, 3초 동안이에요. 3초 동안. 3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10에서 0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10m/s의 속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3초 동안 10m/s의 속도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1초 동안 몇 m/s씩 변했다? 3분의 10m/s씩 일정하게 감소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5m/s랑 3분의 10m/s랑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1초일 때가 더 크네요. 자, 여기 1초당 속도 변화량이 3분의 10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디귿 5에서 8초 동안 물체가 적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우리 친구들 낚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것도 낚이죠. 자, 5초에서 8초 동안 알짜힘의 크기 속도가 줄었으니까 힘이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줄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줄었는지 아니면 막 계속 확 감소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일정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초당 얼마씩 10분의 3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초당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가 받는 알짜힘의 크기도 일정하게 돼요. 우리 F는 ma에 의해서 우리 바로 가속도가 요 기울기를 의미해요.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울기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다는 거는 일정한 힘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알짜힘의 크기는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 여기보다는 증가할 때보다는 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요인이 있을 거예요. 더 약한 힘으로. 어쨌든 니은 2번입니다.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가 정답이에요. 일정하다. 자, 8번입니다. 그림은 높이 20m인 건물의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던진 질량 1kg의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옳은 설명을 골라라. 중력과 속도 크기 10m/s 제곱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예요. 즉 우리는 연직 방향의 운동과 수평 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초 뒤에 지면에 도달을 해야 될까요?를 한번 살펴보면 얘가 지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 높이 20m를 내려가야 돼요. 그쵸? 연직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20m가 돼야 됩니다. 즉 연직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20m가 될 때의 시간을 계산을 하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연직 방향은 우리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중력만을 받아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 초당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건데 0초일 때는 0m/s, 1초일 때는 10m/s,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20m/s의 속도를 갖는 등 이렇게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연직 방향에서 해요. 만약에 이 자유낙하하는 이 연직 방향의 시간이 x초라고 한다면 그때의 속도는 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10x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초일 때 10m/s, 2초일 때 20m/s였어요. 그러니까 x일 때는 10x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걸 왜 하냐면 이제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시간, 자, 우리가 도달한 시간을 x초라고 할 겁니다. 여기 딱 지면에 도달한 시간을 x초라고 할 건데 이때 x초일 때 얘가 갖는 우리 자유낙하 할 때 얘가 갖는 속도는 10x가 됩니다. 10x. 처음 0의 속도부터 10x까지 얘는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면서 자유낙하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이동거리가 요 도달을 했을 때 x초 도달을 했을 때 이동거리가 20m가 돼야 됩니다. 자,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나요? 자, 시간과 속도를 곱하게 되면 여기 시간 s, 속도는 m/s니까 결국에 이동거리만 나오게 됩니다. 즉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삼각형의 넓이니까요. 가로축 x 곱하기 세로축 10x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은 우리가 여기 도달한 시간이 x 얼마나 이동했어? 20m다. 자, 그러면 자, 계산이 되죠? 5x제곱은 20m다. 그래서 x는 2초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되게 정석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시간과 속도 그래프의 넓이,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약간 문제집에서 공식으로 이거 지금 선생님이 한 내용을 정리한 게 이거야. 그 이동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도 돼요. S는 20으로 놓고 우리 G 중력 가속도의 값 10이라고 놓고 T 제곱 해가지고 도달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2초가 나옵니다. 네.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네요. 자, 그럼 니은 한번 해볼게요. 니은. 선생님도 설명하기가 선생님이 이해되는데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힘내볼게요. 자, 니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m다. 자, 우리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 첫 번째 포인트 등속도 운동을 한다.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 속도를 유지하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때 10m/s로 운동을 했으니까 얘는 1초당 몇 미터 이동하는 아이다? 10m를 이동하는 아이다. 수평 방향으로 1초 뒤에 10m, 또 1초 뒤에 10m 이동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얘가 지면 위에 2초 뒤에 도달을 하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20m가 됩니다. 네, 그 다음 디귿.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충격량. 자, 우리 I는 뭐죠? I는 FT가 됩니다. 자, F,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뭔가요? F는 mg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M은 1kg이었고 G는 10m/s/제곱이었어요. 그래서 F 값은 10N이라고 바꿀게요. kg/m/s/제곱을 뉴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은 2초입니다. 2초.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네, 시간을 생각해 주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I 충격량은 20Ns가 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물체 A는 가만히 놓고 A와 질량이 같은 물체 B는 15m 떨어진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 V로 던졌더니 얘는 이렇게 운동을 할 거고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해서 여기에서 동시에 충돌을 하였다라는 뜻이죠. 이때의 시간이 얼마였다? 3초였다. 이거 중요하겠네요. 3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력과 속도는 10m/s/제곱으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V는 5m/s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V,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얼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평 방향으로 얘는 이동 거리가 15m였습니다. 15m를 몇 초 동안 이동을 했나요? 수평 방향으로? 네, 3초 동안 15m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즉, 얘의 속도는 초당 얼마입니까? 5m/s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러니까 5m/s로 던졌으니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여 5m 이동을 해서 15m 뒤에 있는 A랑 맞닿을 수 있었던 거죠. 니은, B를 던진 높이는 30m이다. 오, 이거 우리 그때 했었어요. 방금 했었어요. 자, 해보자. 자, B를 던진 높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높이는 여기 연직 방향의 높이, 얘가 얼마냐 이런 뜻이죠. 어느 정도 높이에서 던졌냐 그랬을 때 어떻게 3초 뒤에 닿았냐 라는 뜻이죠. 즉 연직 방향의 이동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정석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연직 방향인데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0초일 때 0m/s, 1초일 때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10m/s, 2초일 때 20m/s였다. 3초일 때 얼마죠? 30m/s의 속도를 가졌을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지면에 정지하게 된 거죠. 자, 얘를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로 만들겠습니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 자, 3초일 때 얘는 30m/s의 속도를 가졌대. 그쵸? 그랬을 때 이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즉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 이동 거리는 요 넓이로 계산할 수가 있다.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요 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45m가 되겠네요. 45m. 네. 자, 다음 디귿. B를 수평 방향으로 EV 속력으로 던진데 더 큰 속도로 던지게 되면 A와 B는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만나게 된다. 네,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오는데 얘가 아까 5m/s라 그랬는데 10m/s라고 한다면 얘가 1초 만에 요만큼 오는 거니까 우리 더 여기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네요. 네. 물리 어렵네요. 자, 그림은 지구를 중심으로 오는 동안은 인공위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단 인공위성에는 지구에 의한 만유 인력만 존재한다.
자, 기억.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만유인력의 크기는 일정하죠. 우리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건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랑 그 두 물체의 질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질량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일정한 원운동, 중심을 가지고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그다음에 인공위성의 원 궤도의 반지름을 크게 하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증가하게 된다. 아, 거리를 멀게 한대요, 여러분. 거리를 멀게 하면 이 R의 값이 커지죠? R 값이 커지니까 만유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구가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인공위성이 지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다. 우리 모든 힘은요, 우리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만유인력이 작용을 했을 때 A가 B한테 10N만큼의 힘을 줬다면 A도 B한테, B도 A한테 10N만큼의 그 방향만 반대인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뉴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 11번.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과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달걀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두 달걀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이다. 네, 제대로 해볼게요. 자, 시멘트 바닥이랑 방석에 떨어뜨렸대요. 누가 시간이 더 길까요? 충돌 시간이? 그쵸. 우리 B가 이렇게 방석이 될 거고 A가 시멘트일 겁니다. 시멘트는 악!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악! 네, 방석은 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고 A와 B의 경우에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자, 질량이 같고 질량이 같은 달걀 같은 높이에서 떨굽니다. 같은 높이 달걀 A, B 질량이 같은 애를 떨궈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 MV에 기인을 합니다. M 질량값 계속 같아요. 같은 달걀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질량. 그러면 우리 속도 변화량을 보면 되는데, 이 A와 B는 둘 다 떨어뜨렸어요. 즉 자유낙하 운동을 한 거죠. 얘네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된다. 즉 속도 변화량은 오로지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변화를 갖게 된다. 0초에 0m/s, 1초에 10m/s, 2초에 20m/s라고 하는 중력과 속도에 맞는 속도 변화를 갖게 된다.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V 값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M 값도 똑같고 V도 똑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죠? 그다음 디귿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더라도 운동량이 변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면 충격력의 최대값은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말은 충격량이 같다라는 이야기고, 얘는 FT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 자, 이번엔 12번이에요. 자, 그림은 운동하던 야구공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야구공을 멀리 보내기 위한 세 사람의 대화 중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자, 철수. 방망이로 쳤을 때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커야 해. 딩동댕.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 충격량이에요. 일단 충격량이 커야 공이 멀리 나가겠죠? 그 다음 0이 방망이로 치는 힘이 일정하다면 충돌 시간을 줄여야 해. I는 우리 충격량은 FT입니다. 결국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I라고 하는 충격량을 늘려야 돼요. 근데 이때 힘이 일정하면 충돌 시간이라도 얼른 늘려야죠.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됩니다. 민수,
방망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야구공은 더 멀리 갈 수 있어. 맞죠? 충격량을 크게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더 먼 이동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네, 13번입니다. 그림은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인 물체가 직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부터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운동량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P는 MV죠. MVP였습니다.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2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힘의 크기? 그러면 우리가 힘과 관련된 공식을 한번 다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F는 ma라는 식도 있고 I는 ft라고 하는 식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떠올려서 적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물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힘의 크기를 구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자, 여기 2초일 때니까 여기를 보면, 지금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말, 질량은 항상 똑같은데 그렇다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구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일정하게 속도 변화량이 있었다는 거고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즉 F는 ma에 의해서 a 값이 일정하게 정해지며 F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요 구간에서 0에서 4초 구간에서 적용이 됐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초일 때 운동량이 2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질량이 2kg이니까, 이때 4초일 때 이 물체의 속도를 생각해보면 1m/s였을 거예요. 왜? 운동량이 2kg/s/ni까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2초일 때를 살펴보면 2초일 때는 우리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값이 1이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초일 때 속도 값은 0.5m/s였을 겁니다. 왜? 우리 속도 0.5m/s 곱하기 질량 2kg을 곱해줘야 1이라고 하는 운동량이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자, F는 ma로 먼저 풀어볼게요. 자, m이라고 하는 거 물체의 질량 2kg입니다. 그리고 a는 속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2초 동안 2초일 때 힘이니까 2초 동안 우리 속도의 변화량을 보면 아까 0에서 0.5m/s 2초일 때의 속도가 0.5m/s니까 0.5에서 0을 빼주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F라고 하는 값은 0.5N의 값을 갖게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이렇게 푼 거는 우리 운동량이 나왔으니까 질량을 알고 있으니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를 이용을 했고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2초 동안 0.5m/s에서 0 시작점이 0이니까 속도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었고 그래서 힘 F는 ma라는 식에 의해서 힘 F는 0.5N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다른 방법은 이거예요. 자, F라고 하는 거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 M이라고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가속도는 미터/s 제곱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데요? 요거 보면 볼까요, 얘들아? 자, 시간이랑 운동량을 보면, 시간분의 운동량을 해볼게요. 시간분의 운동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간은 세크고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s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결국에 얘가 뉴턴 값이라는 거죠. 시간분의 운동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뉴턴이라는 힘의 값을 갖게 된다. 즉 우리 지금 이 기울기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우리 기울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래프의 기울기의 크기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그 힘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 뉴턴이 되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네, 시간과 운동량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곧 힘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의 변화량과 같다의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라고 적용을 하면 자, 힘은 모르고요. 시간은 2초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처음 운동량은 0초일 때이니까 0이고 나중 운동량은 2초일 때의 운동량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EX는 결국 1의 값을 갖죠. 그러면 우리 X 값은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이 됩니다. 지금 X 값이 우리 F였어요. X는 우리 0.5 뉴턴이 되겠죠. 네, 하나의 문제인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푼 방식도 맞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자, 니은 5초일 때와 9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낚이기가 쉬운 문항이죠. 여기 5초일 때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운동량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초일 때니까 내려가네 라고 생각해서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자, 운동량이 지금 모두 다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모두 다 5초일 때도 우리 플러스 몇, 9초일 때도 운동량이 플러스 몇일 거예요. 즉 운동량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운동량 P는 MV에 의해서 우리 V라는 값이 계속 플러스 값, 즉 같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즉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라는 말이 맞지요. 다음 디귿.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초부터 6초까지가 우리 8초부터 10초까지가 같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 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계산 안 해도 되는 문항이에요. 4초부터 6초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2kg/m입니다. 그리고 8초부터 10초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 4예요, 4. 여기가 4, 여기가 2니까 당연히 4초부터 6초까지가 우리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쉽지 않은 문항이네요. 선생님 다 어려운 문항을 가져온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자, 14번. 자,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물체 A, B에 각각 수평 방향과 나란한 일정한 힘을 적용했을 때 A와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이거 중요할 것 같다. 자, 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운동량은 P는 MV라고 할 수 있대. 근데 여기 2초일 때 A와 B의 속도가 V라면 B도 V로 같대.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질량. A의 질량을 X라고 하고 B의 질량을 Y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곱했을 때 값을 보면 지금 A의 운동량, 2초일 때 운동량은 2P가 되고요. Y의 운동량은 2초일 때 P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질량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량은 우리 X가 Y보다 2배가 돼야 되네. 보이나요, 여러분? X 곱하기 V가 2P, 그 다음에 Y 곱하기 V가 P여야 돼요. 즉, X가 Y보다 2배가 돼야 된다. 네, 계산이에요. 자, 만약에 얘가 2M이고 얘가 M이었다면 V 곱하기 2M에서 2P, 그 다음에 V 곱하기 M에서 P의 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우리 속도가 같다는 것과 우리 2초일 때의 운동량을 통해서 질량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 니은 0초에서 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반갑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뭐의 변화량이랑 같다? 네,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습니다. 자, 먼저 A를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인가요? 0에서 2p까지. 즉 0초일 때는 A의 운동량은 0,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운동량이 2p니까 0에서 2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은 2p가 됩니다. A는 2p. 그다음 B를 볼게요. B는 0초일 때 운동량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 2p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2초일 때는 우리 p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즉 0에서 2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은 p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B의 2배가 된다라는 말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0초에서 2초까지 물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물체 가속도의 크기. 자, 가속도의 정의로 풀어도 되고, 이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요, 뭐냐면, 정의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속도 변화량.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자, 봐봐요. 자, A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A. 자, A는요, 자,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어땠느냐 보려면, 자, 0초일 때 속도 얼마였는지 보자. 자, 0초일 때 A를 보면, 운동량이 0m/s였어요. 운동량이 0이었어요. 0. 그렇다는 이야기는 속도도 얼마였다? 0m/s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2초일 때 속도를 보면 아까 2초일 때 속도를 우리 V라고 봤어요. 그래서 V/m다. 즉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 가속도 크기 A라고 하는 건 시간 동안 2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V-0이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을 가져서 A의 가속도의 값은 ES분의 V/m를 가질 거예요. 오케이. 2S분의 그 다음에 우리 B를 봅시다. B. 자, B는요. 자, B는 0초일 때 속도를 볼게요. 0초일 때 속도를 보니까 운동량이 2P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얘들아 여기서 잘해야 돼. 자, 봐봐. B는 우리 2초일 때의 속도를 A랑 똑같은 V로 봤어요. 그래서 V로 보고 질량이랑 곱해서 P라는 운동량을 가졌습니다. 근데 0초일 때 얘의 운동량이 지금 얼마예요? 2p예요. 2p. 즉 2배가 더 운동량이 커졌죠. 즉 질량은 똑같은데 뭐가 2배가 돼야 돼? 네, 속도가 우리 B의 속도가 처음에 0초일 때 2v로 시작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2v/s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2초일 때는 우리 A랑 똑같은 v/s를 가지게 될 거예요. 즉 A 같은 경우에 우리 가속도는 시간 동안 2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v 우리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s분의 v/s입니다. 지금 비교하는 건 크기만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다 빼고 얘는 2분의 2s분의 v/s 얘도 똑같이 2s분의 v/s로 똑같은 크기를 갖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좀 편안해집니다. 자, 15번. 그린 가와다는 각각 놀이기구인 범퍼카, 자동차의 안전장치인 에어백, 솜을 넣어 두툼한 포수의 글러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서 범퍼는 범퍼카가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준다. 네, 딩동댕. 자, 범퍼는요, 찌그러지면서 그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맞는 이야기. 2번. 가에서 범퍼는 범퍼카의 파손을 크게 하는 단점이 있다. 단점은 아니죠. 범퍼가 잘 찌그러져야 더 사람한테 충격이 덜 가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 장점. 파손을 크게 하는 건 장점이에요. 그다음에 3번. 나에서 에어백은 사람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준다.
충격량의 크기가 아니라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죠. 아직까지 우리 충격량과 충격력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충격량은 우리 I라는 값으로, 충격력은 F라는 값으로 쓰게 되고, 충격량은 우리 충돌이 빵 하고 일어났을 때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어백이라는 그 충돌하는 시간을, 사람이 어디에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서 사람이 받는 힘을 줄이는, 충격력 크기를 줄이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4번, 다해서 글러브로 공을 잡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므로 맨손으로 잡을 때보다 더 큰 충격량을 받는다. 아니죠. 더 적은 우리 충격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공을 받을 때, 공을 이제 던졌을 때 처음 속도랑 이제 나중 속도, 그 공이 멈췄기 때문에 그 충격량은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같은데 글러브를 끼냐 맨손으로 끼냐 맨손이냐의 차이는, 글러브를 끼게 되면 이 손에 그 힘이 닿는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력을 더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다해서 공이 정지할 때까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우리 충격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글러브와 왼손으로 공을 잡을 때가 같다가 아니라 글러브가 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적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넘어왔어요. 자, 이제 지구과학입니다. 자, 북태평양 해수의 층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린 가의 각 관측점에 A에서 D에서 측정한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네.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 여기 있고, 우리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저위도니 고위도니, 네, 적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읒 쓰고 싶죠? 저위도, 위쪽 극지방으로 갈수록 우리 고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도별 우리 수온의 연직 분포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A를 봐봐요. A. 혼합층도 굉장히 추운가 봐.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B, 우리 D를 봐봐요. D. 여기 적도 부분이잖아. 엄청 우리 직사광선을 엄청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우리 혼합층의 온도도 가장 높고, 그리고 우리 수온 약층도 굉장히 잘 발달한 걸로 보이고 있네요. 자, 기억 봅시다. 자, 혼합층은 D에서 가장 두껍다. 온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두껍냐? 이 두께를 보고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좀 줌을 해봅시다. 여기가 두께야. 너무 큰데. 여기가 두께.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두께. 여기 두께. 여기가 두께. 자, 어디가 제일 두껍습니까? 네, 우리 B가 두껍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B가 두껍다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B가 두껍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수온 약층은 A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온 약층은 어느 부분이에요? 자, 또 여기 부분이죠.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는 부분. 여기가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은 A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가 혼합층인지 수온 약층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아니고 디귿. 심해층은 표층에 비해서 위도별 수온 변화가 작다. 자, 우리 요쪽 부분이 우리 심해층이죠. 자, 심해층은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곳이라서 계절도 낮과 밤도 상관없이 항상 온도가 낮은 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아도, 이 그래프를 보아도 여기 우리 D 같은 경우 위도가 이제 우리 저위도로 가면 이렇게 혼합층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혼합층이랑 수온 약층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위도랑 상관없이 수온 변화가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층은 위도별 수온 변화가 좀 차이가 큽니다. 저위도로 갈수록 혼합층의 온도가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뜨거우니까. 상상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17번. 자,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빙하는 수건에 해당한다.
네, 맞네요. 자,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의 한 구성 요소이다. 네, 지구는 태양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번,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맞고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지권과 기권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은 우리 다른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는 여기 지워주세요. 여기까지가 5번인데 다른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겠네요. 직권과 기권에서 일어난 상호작용, 예를 들어서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CO2 이런 H2O라는 화산재가 발생을 해서 기권에 들어가면서 우리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우리 바닷물에 이산화탄소, 탄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졌다든지 이렇게 다른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그린 가는 해식동굴, 나는 황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짝지은 것은 해식동굴이네요. 누가 이 절벽을 깎았는가? 네, 여기 바닷물에 이제 파도가 이 덩어리인 이제 절벽을 깎았습니다. 즉,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될 거고, 황사라고 하는 거는 이 사막에서 모래가 바람을 타고 오는 겁니다. 즉,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19번. 그림은 기권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기온의 일변화는 A층에서 가장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온의 일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에 관련이 있냐면 공기의 그 정도, 공기의 밀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하면 기온 차이가 커집니다. 왜? 공기는 열을 머금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비쳤을 때 그 열기를 머금고 있다가 이제 태양이 사라져도 그 열기를 유지해서 우리 대륙권에서는 기온 차이가 크지 않은데 우리 공기가 희박한 D쪽에서는 일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층이 아니라 우리 D층이 가장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2번 A층에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이것보다는 우리 여기 땅에서 나오는 이 열기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열기가 점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번 A층과 B층에는 구름과 강수 등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구름이랑 강수 등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 일단 수증기가 증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증기는 A층, 우리 대륙권층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그래서 B층에는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번 A층과 C층은 모두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렇죠. A층과 C층을 보면 우리 여기 위에는 온도가 낮아져서 차가운 공기가 있고 A층도 마찬가지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 밑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밑에는 따뜻한 공기. 대류라고 하는 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흐름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C층과 A층에서 가능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D층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자, 오존층은 D층이 아니라 어디에 있나요? 네, B층에 존재하고 있죠. B층에 오존층,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마지막 20번. 그림은 지구 환경에서 탄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과정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자, A를 보면 인간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장이 이렇게 가동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화석연료가 사용을 해서 화석연료에는 탄소가 있기 때문에 연소 반응이 진행이 되면 우리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B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 CO2의 양이 감소한다. 광합성 과정이에요. 광합성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우리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겠죠. 디귿 C 과정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화산 분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자연적 요인이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 화산 분출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나 H2O가 막 방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3회차 풀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